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의 훈련소 입구는 수천 명의 인파가 내뿜는 열기와 먼지로 뒤덮여 숨조차 쉬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입대를 앞둔 장정들의 짧게 깎은 머리카락 위로 흐르는 땀방울은 긴장감과 아쉬움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었으며 가족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서유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리넨 셔츠를 입고 아들 강민재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쳐주며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강인한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고 민재 역시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묵묵히 그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민재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유난히 차분하고 듬직한 모습을 유지하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홀로 자신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서유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마음속으로 수만 번 되뇌었던 말을 삼키고는 그저 건강하게만 다녀오라는 짧은 당부로 긴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 그녀에게 민재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자 삶의 이유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갑자기 훈련소 정문 쪽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인파를 밀어붙이듯 들어왔다. 사람들은 찌푸린 얼굴로 길을 비켜주었고 차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과 건방진 표정의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사유지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행동하며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수행원들은 길을 막고 있는 입대 장병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통로를 확보했다. 서유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굳이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민재의 팔을 잡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청년은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김영석이었으며 그는 입소식조차 귀찮다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연신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훈련소의 책임자인 박대령이 미리 마중을 나와 굽실거리고 있었는데 군인의 기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굴한 모습이었다. 박대령은 김영석의 어머니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부모들은 그 광경을 보며 박탈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권력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서유는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김영석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민재와 눈이 마주치자 기분 나쁘다는 듯 혀를 찾고 옆에 있던 수행원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수행원은 거친 몸짓으로 민재에게 다가와 길을 막지 말고 썩 비키라며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민재는 휘청거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서유는 순간적으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민재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제지했고 그 성숙한 대처에 서유는 가슴이 아려왔다. 권력을 쥔 자들이 보여주는 횡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으며 힘없는 정의는 언제나 짓밟히기 마련이라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박대령은 소란이 커지자 김영석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 들었고 민재와 서윤에게 다가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윽박질렀다. 그는 입대하는 주제에 벌써부터 군기를 어지럽히냐며 민재의 명찰을 확인하고는 앞으로 군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서윤은 모욕감에 치를 떨면서도 아들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박대령은 그런 그녀의 태도를 비웃으며 다시금 김영석 일행에게 아부를 떨기 시작했다.
훈련소라는 신성한 의무의 장소마저 권력과 돈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 순간 훈련소 전체를 뒤흔드는 묵직한 엔진 소리와 함께 정문 밖에서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소란스러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입구 통제를 담당하던 헌병들의 움직임이 급격히 빨라지며 각을 잡기 시작했다. 박대령을 비롯한 교관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고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김영석 일행조차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웅성거리며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 행렬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고 그 위압감은 공기 흐름마저 바꾸어 놓는 듯했다. 검은색 지프 차량 여러 대가 호위를 받으며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연병장 입구로 들어섰고 선두 차량의 범퍼에는 별 2개가 새겨진 성판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그것은 사단장의 방문을 알리는 표식이었으며 예고 없는 고위 지휘관의 등장에 박대령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정렬을 갖추려 애썼다. 서윤은 그 성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누었던 군대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점점 가까워지는 차량 행렬을 멍하니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차량이 서서히 멈춰서자 주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박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준비했고 김영석의 어머니조차 당황하여 부채질을 멈춘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호위 차량에서 내린 건장한 체격의 부관들이 빠르게 도열하여 경계를 강화했고 그 절도 있는 동작은 이곳이 군대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중앙에 위치한 지휘관 차량의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잘 닦인 전투화가 먼저 흙바닥을 딛고 내려섰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그 임무를 지켜보았고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느리게 흘러갔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듯한 단단한 기백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군복에는 사단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왼쪽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과 약장이 그의 화려한 군 경력을 증명하듯 달려 있었다. 그는 주변의 아수라장과 박대령의 흐트러진 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일별하더니 이내 시선을 돌려 수많은 입대 장병들과 가족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마치 전장을 스캔하듯 날카로웠으며 그 위압감에 눌린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서윤은 그 남자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리고 말았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눈가에 주름이 잡혔으며 뺨에는 보지 못했던 흉터가 길게 남았지만 그 남자는 분명 자신의 남편 강태성이었다. 사고로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했던 그 사람이 살아서 그것도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되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떨렸고 시야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태성은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정확히 서윤과 민재가 서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두 사람의 시선은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혔고 태성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찰나의 순간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 그는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윤을 응시하다가 이내 옆에 서 있는 민재에게 시선을 옮겼다. 자신을 꼭 닮은 청년이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한 그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지만 그는 극한의 자제력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차가운 지휘관의 가면을 썼다. 민재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라 그녀를 부축하며 사단장을 바라보았지만
그가 자신의 아버지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고위 장교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했을 뿐이었고, 어머니가 더위 때문에 현기증을 일으킨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윤의 손은 민재의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태성은 짧지만 영원 같았던 시선 교환을 끝내고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박대령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박대령은 사단장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과장된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고, 김영석 일행을 소개하려 입을 열었다. 그러나 태성은 박대령의 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그를 그대로 지나쳐 버렸고, 김영석과 그의 어머니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 예상치 못한 무시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박대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태성은 수행 부관에게 낳고 차가운 목소리로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부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대령과 김영석 일행을 번갈아 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멀어지는 태성의 뒷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민재가 급히 그녀를 부축하여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보다는 그가 왜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지에 대한 원망과 혼란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태성은 본부 건물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만 했고, 주먹을 꽉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등장은 훈련소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으며, 멈춰있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금 격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민재는 창백해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지만, 지금 당장은 입소식 대열에 합류해야만 했기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긴 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연병장 중앙으로 향했다. 서윤은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과 건물 안으로 사라진 남편의 잔상을 번갈아 보며 가슴을 부여잡았고, 뜨거운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가족을 다시 만나게 했고, 서윤은 이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편의 진실을 알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만 했다. 사단장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강태성은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내며 집무실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방금 전 연병장에서 마주쳤던 아내 한서윤의 창백한 얼굴과 낡은 옷차림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15년 전 국가를 위한 극비 임무 수행 중에 사망 처리된 이후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고, 그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유리잔을 집어들었지만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의 경랑 속에서 결국 잔을 깨뜨릴 뻔할 정도로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는 차라리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아내를 끌어안고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며 용서를 구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으나 이성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을 노리는 국제 범죄 조직과 군 내부의 배신자들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가족 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그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태성은 눈을 감고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냉철한 지휘관의 가면을 다시 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경고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림자 뒤에 숨어서 아들이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썩어빠진 부조리를 도려내는 것뿐이었다. 한편 사단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혼비백산했던 훈련소장 박대령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식은 땀을 닦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사단장이 자신을 무시하고 지나친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혹시라도 자신의 비리가 발각된 것은 아닌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러다 문득 사단장이 연병장에서 잠시 멈춰서서 특정 방향을 응시했던 장면을 떠올렸고 그곳에는 김영석 의원의 아들과 가족들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박대령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사단장이 김영석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왜곡된 결론이 도출되었고 불안감은 이내 헛된 희망과 기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박대령은 자신의 착각을 확신으로 굳히며 부관들을 불러 모아 사단장의 의중을 멋대로 해석하여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단장이 김영석 훈련병을 눈여겨보고 있으니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며 이는 우리 부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부관들은 박대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김영석을 VIP 명단 최상단에 올리고 훈련 기간 동안 각종 특혜를 제공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들은 권력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군 생활의 지혜라고 믿고 있었으며 진정한 군인 정신 따위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된 타락한 무리에 불과했다. 반면 사단장의 시선이 머물렀던 진짜 대상인 강민재는 훈련소 생활관에 배정받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입소식 때 있었던 소동 때문에 이미 동기들 사이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었고 교관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주눅들거나 불평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보급품을 정리하고 관물대를 정돈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갔다. 그의 침착하고 단단한 모습은 주변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질 나쁜 동기들의 반감을 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김영석은 박대령의 특별 지시 덕분에 가장 좋은 위치에 침상을 배정받았고 남들보다 더 새롭고 좋은 보급품을 지급받으며 의기양양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배경을 믿고 교관들에게조차 반말을 섞어가며 거만하게 행동했고 주변 동기들을 마치 하인 부리듯 대하며 훈련소 분위기를 흐려놓았다. 특히 그는 입소식 때 자신과 눈이 마주쳤던 민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비꼬는 말을 던지며 자존심을 긁어대곤 했다. 민재는 그런 김영석의 유치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했으나 그 침묵이 오히려 김영석의 화를 돋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대령은 김영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단장이 아드님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자신의 공을 치아받으려 애썼다. 김영석의 어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뻐하며 박대령에게 향후 진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편인 의원에게 잘 말해두겠다고 약속했다. 박대령은 전화를 끊고 나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 확신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더 김영석 비위를 맞추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군대의 기강과 공정성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강태성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훈련소 입소 명단과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훈련병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태성의 시선은 오직 아들 민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이 덮고 있는 얇은 모포와 낡은 수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들의 꿋꿋한 태도에 대견함을 느끼기도 했다. 태성은 화면을 확대하여 민재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15년 동안 해주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모니터 너머로나마 전하려 애썼다. 그때 태성의 부관인 최소령이 조심스럽게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훈련소 내부 동향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에는 박대령이 김영석 훈련병에게 특혜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과
민재가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태성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차가운 눈빛을 번득였고 입가에는 서늘한 냉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박대령이 자신의 시선을 오해하고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음을 단번에 파악했고 그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태성은 최소령에게 당장 개입하지 말고 그들의 비리와 만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그는 단순히 박대령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으며 훈련소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권력자들까지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적들이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했고 아들이 겪을 고초를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태성은 더 큰 정의를 위해 그리고 아들이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기로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훈련소 연병장에서는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제식 훈련이 시작되었다. 교관들은 박대령의 암묵적인 지시에 따라 민재가 속한 소대를 집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다. 특히 민재에게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더 무거운 군장을 매게 하거나 휴식 시간을 줄이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체력적인 한계에 몰아넣으려 했다. 민재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텨냈으며 단 한 번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교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김영석은 교관들의 편애 속에서 열애를 밥 먹듯이 하며 그늘막 아래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훈련받는 동기들을 비웃고 있었다. 그는 땀투성이가 된 민재를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렸고 주변의 추종자들은 그의 비위에 맞춰 함께 조롱 섞인 야유를 보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정의로운 훈련병들은 분노를 느꼈지만 나중에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훈련소는 이미 계급과 권력에 의해 철저히 양분되어 있었고 공정과 상식은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 비틀어진 지 오래였다. 점심 식사 시간 식당에서도 차별은 노골적으로 계속되었는데 김영석과 그 무리에게는 정량보다 많은 고기 반찬과 별도의 디저트가 제공되었다. 반면 민재와 일반 훈련병들에게는 형편없는 식단이 배식되었고 심지어 국물조차 제대로 건더기가 없는 맹탕인 경우가 허다했다. 민재는 식판을 내려다보며 씁쓸함을 삼켰지만 불만을 토로하는 대신 묵묵히 밥을 입에 넣으며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어머니가 싸주신 낡은 수건을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며 언젠가 이 부당함을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후 훈련이 시작되기 전 박대령이 연병장에 나타나 훈시를 하겠다며 단상에 올랐고 훈련병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부동 자세로 서 있어야 했다. 박대령은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척하면서 은연중에 김영석을 치켜 세우는 발언을 늘어놓았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군 생활을 편하게 하는 길임을 암시했다. 그는 민재가 서 있는 쪽을 노려보며 튀는 행동을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명백히 사단장의 눈에 띄었던 민재를 겨냥한 것이었다. 민재는 박대령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고 그 당돌한 태도는 박대령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박대령은 훈시가 끝난 후 담당 교관을 따로 불러내어 민재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을 것을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규정을 위반해도 좋다는 허가까지 내렸다. 교관은 박대령의 지시에 충성을 맹세하며 오늘 밤 점호 시간에 민재를 본보기로 삼아 군기를 잡겠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단장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는 지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부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강태성의 눈빛이 점점 더 매섭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해질 무렵 훈련소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정막이 찾아왔고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재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근육통에 시달리면서도 동기들을 격려하며 내무반 분위기를 다잡으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타깃이 되어 고통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원망보다는 동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런 민재의 모습은 알게 모르게 동기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영석의 횡포에 지친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다. 강태성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어둠이 깔리는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15년 전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훈련과 전투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아들이 겪고 있는 시련이 그를 더 강한 남자로 성장시킬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도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움은 어쩔 수 없었다. 태성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어루만지며 서윤과 민재의 얼굴을 가슴에 새겼다. 이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은 끝나가고 있었고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밤십시 취침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교관들이 거칠게 내무반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꼬투리를 잡아 훈련병들을 기상시키고 얼차려를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민재가 있었다. 민재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묵묵히 교관의 지시를 따랐지만 그의 눈빛만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이 은밀한 폭력은 사단장 강태성이 쳐놓은 거대한 덫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장송곡이나 다름없었다. 훈련소의 아침은 지독한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고 연병장의 습한 공기는 훈련병들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강민재는 퉁퉁 부은 발과 욱신거리는 어깨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침구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간밤에 교관들이 들이닥쳐 소지품 검사를 핑계로 그의 관물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주변 동기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감히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민재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기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아침 점호 시간 당직 사관은 유독 민재의 복장 상태와 침구 각도를 집요하게 지적하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이는 명백히 계획된 괴롭힘이었다. 민재의 전투와 끈이 조금이라도 느슨하거나 모포의 각이 완벽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얼차려가 부여되었고 다른 훈련병들이 쉴 때도 그는 연병장을 돌아야 했다. 하지만 민재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큰 목소리로 복명복창하며 지시를 이행했고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은 교관들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들은 민재의 길을 꺾기 위해 안간 힘을 썼지만 오히려 민재는 그 과정에서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다. 반면 김영석은 점호 시간에도 느긋하게 나타나 대충 줄을 섰으며 교관들은 그의 불량한 태도를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주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형석은 땀범벅이 되어 연병장을 뛰고 있는 민재를 보며 비웃음을 날렸고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킬킬거리며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훈련소의 왕이라도 된 듯 행동했고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교관들조차 하인처럼 부리는 오만함을 보였다. 그러나 민재는 그런 형석의 유치한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만 집중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나갔다. 한편 훈련소 밖 세상에서 한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남편 강태성의 생존 사실과 훈련소에서의 기묘한 상황들을 곱씹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왜 15년이나 연락을 끊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군인 가족으로 살았던 과거의 경험과 타고난 직감은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와 연관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태성이 자신들을 모른 척해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 서유는 감정적인 동요를 억누르고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하기로 결심했다. 서유는 민재가 훈련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직감했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움직여 아들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지만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훈련소 인근 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목표는 훈련소 주변의 동향을 파악하고 부대 내부로 들어가는 물자나 사람들의 흐름을 통해 내부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는 것이었다. 서유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베테랑 요원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훈련소 인근 식당과 편의점은 면회를 온 가족들과 휴가 나온 군인들로 북적였고, 서유는 그 틈에 섞여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켜놓고 주변 상인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훈련소장 박대령의 악명 높은 비리 행각에 대한 소문을 포착해냈다. 상인들은 박대령이 특정 업체에만 납품 독점권을 주고 뒷돈을 챙긴다는 사실을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는 서윤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녀는 휴대폰 메모장에 들은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하며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훈련소 후문 쪽으로 고급 식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이는 일반 병사들을 위한 보급품과는 확연히 다른 종류였다. 서유는 트럭들이 들어가는 시간을 체크하고 운전기사들이 경비병들과 나누는 대화를 엿들으며 그 물건들이 김영석을 비롯한 VIP 훈련병들을 위한 특식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풀숲에 몸을 숨기고 휴대폰 카메라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트럭의 번호판과 송장 내용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박대령의 차별 대우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 시각 훈련소 내에서는 유격 훈련이 한창이었고, 민재는 가장 난도가 높은 코스를 반복해서 수행하며 한계에 도전하고 있었다. 교관은 민재가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면 가혹한 욕설과 함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불합리한 명령을 내렸지만, 민재는 묵묵히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갔다. 그의 전투복은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고 손바닥은 까져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코스를 완주해냈다. 그런 민재의 끈기와 정신력은 지켜보던 다른 훈련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 사이에서 민재에 대한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김영석은 유격 훈련장 한편에 마련된 천막 아래서 얼음물을 마시며 힘들어하는 동기들을 구경거리 삼아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는 교관에게 꾀병을 부려 열애를 받았고, 박대령의 지시를 받은 군의관은 멀쩡한 그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주며 편의를 봐주고 있었다. 형석은 민재가 진흙탕을 구르는 모습을 보며 쌤통이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민재가 굴복하지 않고 버텨내는 모습에 묘한 불안감과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민재의 단단한 눈빛이 거슬려 견딜 수가 없었고, 더욱 악랄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서유는 조사를 계속하던 중 훈련소 정문 근처에서 김영석의 어머니와 박대령의 부인이 만나 은밀하게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려 했으나 거리가 멀어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봉투의 두께와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뇌물수수 현장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박대령의 부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굽실거렸고, 김영석의 어머니는 거만한 태도로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이 장면은 훈련소 내부의 비리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외부 권력과 깊게 유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훈련소는 야간 훈련 준비로 분주해졌고 민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연병장으로 집합해야 했다. 이번 훈련은 팀워크가 중요한 야간 행군이었지만 교관들은 민재를 조장으로 임명한 뒤 가장 약한 훈련병들만 모아 조를 편성해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민재가 조원들을 챙기느라 낙오하게 만들고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하려는 뻔한 수작이었으나 민재는 불평 한마디 없이 조원들을 다독였다. 그는 겁에 질린 동기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으며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뒷모습은 믿음직스러운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다. 강태성은 늦은 밤까지 사단장실 불을 끄지 않은 채 훈련소 외곽 CC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훈련소 주변을 배회하는 한 여성에게 꽂혀 있었다. 그는 화면 속의 여인이 자신의 아내 서윤임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태성은 당장이라도 부관을 보내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섣불리 개입했다가 적들에게 그녀의 존재를 노출시킬까봐 주먹을 꽉 쥐고 참아야만 했다. 그는 아내의 강인함에 감탄하면서도 그녀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자신이 나누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행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의 조원 중 한 명이 발목을 접질려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교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재를 몰아세웠다. 그들은 민재에게 리더십 부재를 운운하며 조 전체를 탈락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민재는 쓰러진 동기의 군장까지 짊어지고 부축하며 끝까지 가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동료의 짐까지 떠안은 민재의 모습은 교관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완전히 빗나가는 행동이었다.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고통스러워하는 동기에게 괜찮다고 속삭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무겁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박대령은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보고를 받으며 민재가 낙오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사단장이 관심을 보인 것이 분명 김영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민재가 돋보이는 상황이 달갑지 않았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대령은 교관에게 무전을 쳐서 더 강한 압박을 가하라고 지시했고 필요하다면 사고를 위장해서라도 민재를 주저앉히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과 도덕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한 광기만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허름한 여관방으로 돌아왔고 하루 동안 수집한 사진과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며 다음 계획을 구상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소장 한 명을 고발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남편이 남겨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내어 그 안에 적혀 있던 믿을 만한 기자나 옛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아보았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새벽녘이 가까워올 무렵 행군을 마친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부대로 복귀하기 시작했고 민재는 동료를 부축한 채 거의 꼴찌로 위병소를 통과했다. 그의 온몸은 땀과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민재의 도움으로 완주에 성공한 동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다른 훈련병들도 민재에게 다가와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교관들은 민재를 징계할 명분을 찾지 못해 떫은 표정으로 해산을 명령했고 민재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태성은 창가에서 물러나며 비로소 굳었던 얼굴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아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주었고 아내 역시 예전의 그 당당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태성은 책상 위에 놓인 박대령의 비리 파일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며 이제 사냥의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훈련소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지시할 예정이었고, 이는 박대령과 그 배후 세력에게 닥칠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사단장실의 무거운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의 풍경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태성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철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 서류에는 훈련소 내부의 자금 흐름과 인사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며 익힌 본능적인 감각으로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군 내부의 비리를 넘어선 거대한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태성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이제 더 이상 관망할 때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고, 사냥개들을 풀어야 할 시점이 도래했음을 직감했다. 태성은 인터폰을 눌러 감찰 참모인 장중령을 호출했고, 잠시 후 절도 있는 노크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인상의 장교가 집무실로 들어섰다. 장중령은 사단장의 호출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고 긴장한 표정으로 부동자세를 취했으며, 태성은 그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태성은 서류철을 장중령 앞으로 밀어놓으며 이번 훈련소 감찰은 통상적인 정기 점검이 아닌 부대 전체를 뒤집어 엎는 대대적인 수술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고, 장중령은 사단장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마른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다. 태성은 장중령에게 특명을 내리며 이번 작전의 보안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고, 특히 박 대령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움직일 것을 지시했다. 그는 감찰팀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팀은 표면적인 시설 점검을 수행하며 박 대령의 시선을 끌고, 2팀은 내부 회계와 보급 라인을 정밀 타격하는 양동작전을 주문했다. 장중령은 사단장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하며 즉시 최정예 요원들을 소집하여 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보고했다. 태성은 장중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번 일에 그 어떤 성역도 없으며 썩은 살은 모조리 도려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한편 훈련소장실에서 한가롭게 골프 채널을 시청하고 있던 박 대령은 사단 사령부로부터 감찰팀이 파견된다는 긴급 전문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자신이 김영석 의원의 아들을 잘 보살피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에 이번 감찰이 자신을 표창하기 위한 사전 절차일 것이라고 멋대로 해석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기에 그는 즉시 부관들을 소집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여주기식 준비를 서둘렀다. 박 대령은 창고에 쌓여있는 부정축제 물품들을 깊숙이 숨기고 김영석에게 제공되던 특혜들을 잠시 중단하라고 지시하며 부산을 떨었다. 박 대령의 지시는 훈련소 전체에 비상을 걸었고, 교관들은 훈련병들을 닥달하여 대청소를 실시하고 보급품을 정리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강민재는 갑작스럽게 분주해진 부대 분위기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지만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청소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그는 교관들이 급하게 숨기려고 하는 서류 상자들과 식자재 박스들을 보며 이곳의 비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민재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그 박스들이 옮겨지는 위치를 눈여겨봐 두었고, 언젠가 이것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훈련소 정문을 통과했고,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감찰팀 장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다. 장중령은 마중 나온 박 대령의 악수를 정중하지만 차갑게 거절하며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해 박대령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감찰팀은 박대령이 미리 준비해둔 다과상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행정실과 보급 창고로 흩어져 들이닥쳤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사냥개들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박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감찰관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류들을 뒤질 뿐이었다. 연병장에서는 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고 김영석은 감찰팀의 시선을 의식한 듯 평소보다 더 거만하고 과장된 동작으로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탄착구는 형편없이 흩어져 있었고 관역을 벗어난 총알도 수두룩했으나 담당 교관은 훌륭하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감찰관 중 한 명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무언가를 수첩에 기록했고 교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만 김영석은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우쭐거렸다. 이 모든 부조리한 광경은 사단장실의 모니터를 통해 강태성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다. 민재의 차례가 되자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사로에 들어서 능숙한 동작으로 소총을 견착하고 표적을 조준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장난감 총으로 가르쳐 주었던 사격의 기본 원리를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호흡을 멈춘 채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은 규칙적이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표적지 정중앙에는 구멍이 빽빽하게 뚫려 있었는데 이는 누가 봐도 특등사수의 실력이었다. 감찰관은 놀라운 표정으로 민재의 사격 솜씨를 지켜보았고 당황한 교관은 기계 오작동이라며 민재의 성적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이미 진실은 드러난 후였다. 감찰팀의 이 팀은 늦은 밤까지 보급 창고 장부를 대조하며 박대령이 빼돌린 유류와 식자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창고 구석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이중 장부를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박대령은 이 팀장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두툼한 현금 봉투를 건네며 이번 일만 눈 감아주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회유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고 봉투를 거절하지 않고 받는 척하며 증거물로 확보하는 기질을 발휘했다. 강태성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보고서를 검토하며 박대령과 김영석의 아버지인 김 의원 사이에 검은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입증할 물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국제 범죄 조직이 김 의원의 정치 자금줄과 연관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번 기회에 그 뿌리까지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아들 민재가 훈련소에서 겪는 고난은 안타깝지만 태성에게는 적들을 방심하게 만들고 일망타진할 수 있는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군대를 좀먹는 기생충들을 반드시 박멸하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소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민재의 관물대에서 금지 물품인 담배가 발견된 것이었다. 이는 명백히 김영석 패거리가 민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일이었지만 교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재를 추궁하며 징계 절차를 밟으려 했다. 민재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교관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김영석은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이 소동은 감찰팀의 귀에도 들어갔고 장중령은 이것이 단순한 군기 위반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직접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서유는 훈련소 밖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과거 남편의 신뢰할 수 있는 후배였던 정복과 장교에게 익명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복과 장교는 자료의 정교함과 출처를 의심하면서도 그 내용의 폭발력에 놀라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 이 자료는 돌고 돌아 결국 사단장 강태성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되었고 태성은 봉투를 여는 순간 아내의 필체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아내가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뭉클한 전율을 느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다. 장중령은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김영석의 추종자가 새벽에 몰래 민재의 관물대에 접근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그는 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박대령을 압박할 수도 있었지만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잠시 덮어두기로 했다. 대신 그는 교관을 불러 증거가 불충분하니 조사를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박대령과 김영석은 감찰팀도 자신들의 편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 적들이 안심하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태성의 고도의 심리전이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는 순간이었다. 민재는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보류되자 안도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돕고 있거나 혹은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동기들 중 일부는 민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민재는 변명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더욱 훈련에 매진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굽히지 않는 신념은 서서히 동기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김영석 패거리의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민재를 지지하는 세력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태성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를 기다리며 사령부 지휘 통제실에서 훈련소 전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는 김 의원이 오늘 밤 박대령을 만나기 위해 비밀리에 훈련소 인근 안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것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결정적 기회임을 확신했다. 태성은 최정예 헌병 특수임무대를 소집하여 출동 대기 명령을 내렸고 자신도 직접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며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서류만 검토하는 행정가가 아닌 전장을 지배하는 야전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다. 박대령은 감찰팀이 별다른 지적 없이 철수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김 의원과의 비밀 회동을 위해 몰래 부대를 빠져나갔다. 그는 김 의원에게 줄 뇌물이 담긴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자신의 차 뒤에 감시 차량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이번 위기를 잘 넘기면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라 믿으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에 탑승한 것과 다름없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 위에서 사냥꾼과 사냥감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민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 강하고 정의로운 군인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자랑스러워하실지 자문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고 민재는 그 소리가 평소 훈련 때 듣던 것과는 다른 묵직한 기종의 소리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훈련소의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는 이제 곧 들이닥칠 정의의 심판을 예고하는 서곡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태성은 헬기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박대령의 차량이 접선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했고 무전기를 통해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다. 작전명 귀환, 지금부터 모든 쥐새끼들을 소탕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그 명령과 함께 매복해 있던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1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전설적인 지휘관의 진짜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고 그날 밤은 훈련소 역사상 가장 길고도 뜨거운 밤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야간 전술 훈련장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훈련병들의 거친 숨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강민재는 진흙탕 속을 포복으로 기어가며 철조망 아래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며칠간 이어진 강도 높은 훈련과 부족한 수면으로 인해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정신력 하나로 버티며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표 지점을 향해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교관들은 확성기를 통해 훈련병들을 독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곳곳에서 터지는 조명탄은 훈련장을 으스스한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김영석은 교관의 묵인하에 가장 쉬운 코스로 이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흙이 묻는 것이 싫어 연신 투덜거리며 훈련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옆 코스에서 힘겹게 철조망을 통과하고 있는 민재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위험천만한 장난을 칠 계획을 세웠다. 형석은 주변에 교관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민재가 통과해야 할 철조망 지지대를 군화발로 세게 걷어찼고 그 충격으로 느슨해져 있던 철조망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라기보다는 명백한 사리가 담긴 행동이었으며 민재를 확실하게 다치게 하려는 악랄한 의도였다. 무너져 내린 철조망은 날카로운 가시를 드러내며 민재의 왼쪽 어깨와 등 위로 덮쳤고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에 민재는 짧은 신음을 토해냈다. 그러나 민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머리를 보호하고 옆에서 함께 기어오던 동기가 휘말리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철조망을 떠받쳤다. 피와 빗물이 섞여 군복을 적셨지만 민재는 고통을 참아내며 무거운 철조망을 들어 올려 동기를 먼저 통과시켰고 그 초인적인 정신력의 동기는 눈물을 글썽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교관들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그들은 민재의 상태를 걱정하기보다는 훈련시설을 파손했다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담당 교관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모든 책임을 민재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며 징계를 운운했고 김영석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즐겼다. 민재는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교관의 부당한 처사에 변명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억울함을 삼켰다. 의무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려 했으나 교관은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민재를 윽박질러 다시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이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인권유린이었지만 폐쇄적인 훈련소 안에서 그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민재는 고립무원의 처지였다. 부상당한 민재가 의무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을 때 박대령은 이 사고를 빌미로 민재를 강제 퇴소시킬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민재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훈련에 지장을 주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민재에게 서명을 강요하기 위해 감찰 장교를 대동하고 의무대를 찾았다. 박대령은 고통에 신음하는 민재에게 다가가 뻔뻔한 얼굴로 자진 퇴소를 종용하며 그것만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거짓된 회유를 시도했다. 하지만 민재는 창백한 얼굴로 박대령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기에 절대 서명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훈련소 인근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다가 민재가 부상을 당했다는 익명의 문자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라 훈련소 정문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위병소 헌병들에게 아들의 면회를 요청했으나 그들은 규정을 들먹이며 그녀를 거칠게 막아섰다. 서윤은 아들의 생사가 걱정되어 이성을 잃고 울부짖으며 들여보내달라고 사정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과 조롱뿐이었다. 그녀의 옷은 비에 젖어 볼품없이 축 늘어졌고 몸은 추위와 공포로 떨려왔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의 본능은 그녀를 그 자리에 버티게 만들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박대령은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쓰며 직접 정문으로 나갔고 빗속에 서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감히 훈련소장의 허락도 없이 소란을 피우냐며 서윤을 윽박질렀고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업무 방해죄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박대령의 눈에 비친 서윤은 그저 돈 없고 힘없는 홀어머니에 불과했고 자신의 앞길을 막는 귀찮은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서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그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품 안에서 젖지 않게 비닐로 감싼 서류 봉투를 꺼내 들며 박대령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녀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박대령이 저지른 비리와 김 의원과의 유착 관계가 담긴 증거들이 이 안에 있다고 외쳤다. 박대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그는 당황하여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부하들에게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고 봉투를 뺏으라고 소리쳤다. 서윤은 달려드는 헌병들에게 저항하며 필사적으로 봉투를 지키려 했고 빗속에서의 몸싸움은 처절하게 이어졌다. 헌병들이 서윤의 팔을 꺾고 강제로 제압하려 하자 서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훈련소의 정막을 깨뜨렸다. 박대령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윤을 향해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이제 모든 증거가 사라졌으니 너와 네 아들은 끝장이라며 악담을 퍼부었고 서윤은 진흙바닥에 쓰러진 채 분함과 원통함에 피눈물을 흘렸다. 정의가 패배하고 악이 승리하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 서윤은 마음속으로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절규했다. 바로 그 순간 훈련소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던 강태성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점을 넘어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진흙탕에 처박혀 모욕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태성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었고 온몸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와 곁에 있던 참모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전 병력 출동 명령을 내렸다. 전 병력 현시간부로 작전 개시. 목표는 위병소 앞이다.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적으로 간주한다. 태성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특수임무대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일제히 튀어나갔고 무장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태성은 직접 권총을 차고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집무실을 나섰고 그의 뒤를 따라 정예 부관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랐다. 이제 더 이상의 관용도 자비도 없었으며 오직 피의 응징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적인 지휘관의 분노가 깨어난 것이다. 위병소 앞에서 승리에 도취해 있던 박대령은 갑자기 들려오는 헬기 소리와 사이렌 소리에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빛이 박대령과 헌병들을 비추었고 눈을 뜰 수 없는 강풍이 몰아치며 헬기가 위병소 상공에 정지했다. 박대령은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헌병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곧이어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검은색 대테러 복장을 한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내려와 순식간에 위병소를 포위하고 총구를 겨누었다. 지프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박대령의 코앞에 멈춰섰고 차문이 열리며 강태성 사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박대령은 사단장의 등장에 경악하며 경례를 하려 했지만 태성은 그의 손이 올라가기도 전에 번개 같은 동작으로 박대령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박대령은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태성은 쓰러진 박대령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짐승 같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 놈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살아서 이곳을 나갈 생각은 하지 마라. 서윤은 멍한 정신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빗속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남자의 실루엣을 보고 숨이 배는 듯했다. 태성은 박대령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진흙 묻은 얼굴을 닦아주었다. 서윤은 남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무너져 내렸고 태성은 그런 아내를 부서질세라 꽉 끌어안았다.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재회는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채 처절하고도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한편 의무대에 갇혀있던 민재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의무대 문이 거칠게 열리며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민재를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하며 구출 작전을 수행하러 왔다고 보고했다. 민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무장 병력이 도열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품에 안고 있는 사단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박대령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다. 민재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할 틈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고 태성은 고개를 들어 아들과 시선을 마주쳤다. 태성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지휘관의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민재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태성은 서윤을 부관들에게 맡기고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미안하다, 민재야. 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다. 그 한마디는 민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렸고 그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다. 태성은 다시 뒤를 돌아 박대령과 그 일당들을 싸늘하게 노려보며 지옥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했다. 그는 현장에 있는 헌병대장에게 즉시 박대령과 관련자 전원을 긴급 체포하고 훈련소를 봉쇄하라고 명령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훈련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정의가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고 악인들은 공포에 질려 어둠 속으로 숨으려 발버둥 쳤다. 태성은 아내와 아들을 자신의 지프차에 태우고 직접 운전대를 잡으며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훈련소의 풍경은 빗줄기 속에 일렁이고 있었지만 태성의 마음속에는 이제야 비로소 맑은 하늘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안도하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서윤은 뒷좌석에서 민재의 상처를 살피며 조용히 흐느꼈고 태성은 백미러를 통해 가족의 모습을 훔쳐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들을 지킬 것이며 그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사단장 관사의 거실은 무거운 침묵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군의관이 민재의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강태성은 피와 흙으로 얼룩진 전투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소파 맞은편에 앉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윤은 그런 남편을 복잡한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과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을 속였다는 배신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다. 민재는 고통을 참아내며 아버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실체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만 같았다. 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자신이 왜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당시 국가의 운명이 걸린 1급 기밀 작전을 수행 중이었고 국제범죄 조직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고백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야만 했고 그 결정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말하며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다. 서유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무게를 느끼며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고 그동안의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같은 시각 훈련소 상황실에서는 장중령이 이끄는 감찰팀과 헌병대가 박대령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박대령의 비밀 금고를 강제로 개방하여 김 의원과 주고받은 뇌물 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을 모두 압수하는 결정적인 성과를 올렸다. 헌병들은 박대령의 집무실뿐만 아니라 교관실까지 샅샅이 뒤져 가혹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했던 자들의 명단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했다. 훈련소의 밤은 부패한 자들의 비명과 헌병들의 고함 소리로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고 정의의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유치장에 갇힌 박대령은 철창을 붙잡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김 의원이 곧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 믿으며 헌병들에게 나중에 닥칠 후환이 두렵지 않냐고 협박을 일삼았다. 하지만 헌병들은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고 박대령은 점차 다가오는 파멸의 공포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한때 훈련소의 왕으로 군림하며 무소불 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의 모습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의 몰골로 전락해 있었고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김영석 역시 특별 대우를 받던 생활관에서 끌려나와 일반 훈련병들과 격리된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하고 난동을 부렸다. 그는 간수에게 욕설을 퍼붓으며 우리 아버지가 오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라고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형석은 휴대폰을 압수당해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차단되자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벽을 발로 차고 소지품을 집어던졌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그에게 닥친 이 냉혹한 현실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으며 그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훈련소 정문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고 뒷좌석에서 김 의원이 분노에 찬 얼굴로 내렸다. 그는 박대령의 긴급 호출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으며 감히 누가 자신의 사람들을 건드리는지 확인하고 본때를 보여줄 작정이었다. 위병소 앞을 지키던 특수부대원들이 그를 막아서자 김 의원은 삿대질을 하며 국회의원의 앞길을 막는 거냐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대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총구를 겨눈 채 출입이 통제되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이에 김 의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소식을 전해 들은 강태성은 관사에서 민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윤에게 잠시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다시 군복을 챙겨 입었다. 서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태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다. 그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고 결연한 표정으로 지프차에 올라타 현장으로 향했다. 태성의 눈빛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의 따뜻함에서 다시 적을 섬멸하러 가는 지휘관의 냉철함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있었다. 위병소 앞에 도착한 태성은 차에서 내려 김 의원과 정면으로 마주섰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의원은 태성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코웃음을 치며 일개 사단장 주제에 국회의원에게 대드는 거냐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는 당장 박대령과 내 아들을 풀어주고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하며 권력자의 위세를 과시했다. 하지만 태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김 의원을 벌레 보듯 바라보며 그의 추악한 민낯을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태성은 김 의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품에서 서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서류 봉투를 꺼내어
그의 면전에 거칠게 집어던졌다. 흩날리는 서류들 사이로 김 의원의 불법 자금 세탁 내역과 범죄 조직과의 연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김 의원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태성은 낮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당신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이며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선고하듯 말했다. 김 의원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 조작된 증거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패배를 자인하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나타나 김 의원의 앞을 막아섰고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태성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의 합동 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었고 김 의원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김 의원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가차없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그 차가운 금소금은 권력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천하를 호령하던 거물 정치인이 비로소 법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병사들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날이 밝아오자 훈련소 연병장에는 전 훈련병과 기관병들이 집합하여 긴급 점호가 실시되었고 단상에는 박대령 대신 강태성이 올라섰다. 태성은 마이크 앞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지난밤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부대 내에 만연했던 부조리와 비리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훈련병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훈련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태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훈련병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그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했다. 박대령과 김영석 그리고 비리에 가담했던 교관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연병장을 가로질러 호송버스에 태워졌고 훈련병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영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걸음을 옮겼고 동기들은 그에게 야유 대신 싸늘한 침묵을 보냈다. 민재는 의무대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었다. 태성은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다시 관사로 돌아와 곤히 잠들어 있는 민재의 머리맡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듯 아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그때 민재가 눈을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태성은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두 부자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고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그동안의 그리움과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서유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아들의 낮은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앞날에도 밝은 빛이 비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평범한 사실이 이토록 소중하고 감사한 일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아침이었다. 하지만 태성은 식탁에 앉아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음을 잊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과 연결된 국제 범죄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뿌리 뽑아야 했고 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족의 힘으로 그 싸움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성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가장의 결의가 단단한 바위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훈련소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게 개어 있었으며
연병장의 흙바닥은 지난밤의 빗물을 머금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박대령과 김영석을 비롯한 부패의 주역들이 사라진 자리는 정직과 원칙이라는 새로운 기운으로 채워지고 있었고, 교관들의 눈빛 또한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훈련병들은 더 이상 불공정한 대우나 가혹 행위를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식당의 메뉴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어 활기가 넘쳤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사단장 강태성의 엄격한 지휘가 있었고, 그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군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었다. 강민재는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대 전체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특혜도 거부한 채 일반 훈련병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는 혹시라도 색안경을 끼고 볼지 모르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남들보다 1시간 일찍 기상해 연병장을 뛰었고, 무슨 일에도 가장 먼저 앞장섰다. 처음에는 민재를 경계하거나 시기하던 동기들도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묵묵히 땀 흘리는 모습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를 진정한 전우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다. 민재의 어깨에 남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가 불의에 맞서 싸웠다는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았다. 훈련의 마지막 관문인 40km 완전 군장 행군이 시작되던 날, 민재는 가장 무거운 무전기를 짊어지겠다고 자원하여 교관들을 놀라게 했다. 교관들은 사단장의 아들이 무리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문책을 당할까봐 만류하려 했으나, 민재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행군 내내 지친 동료들의 군장을 밀어주고 격려하며 대열의 선두와 후미를 오갔고, 그의 리더십은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산악 행군로에서 민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닮은 강인함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사단장실에서 진무를 보던 강태성은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행군 상황을 전해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후광을 이용해 편한 길을 가려 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다. 태성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행군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과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전장과 고독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 고통의 시간들은 헛되지 않아 아들이라는 훌륭한 열매를 맺었고, 그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남은 군 생활을 정의를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과 박대령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의 공조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들의 여죄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군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고 이를 바로잡은 강태성 사단장의 결단력을 대서특필했으며, 여론은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태성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정중히 거절하고 오직 부대 지휘와 장병들의 복지 향상에만 몰두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명예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가족과 부하들이 안전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한서윤은 관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도 들뜨지 않고 소박하고 조용한 내조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15년 동안 홀로 가장 역할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화려한 사모님 대접을 받는 것을 오히려 어색해했다. 서윤은 부대 인근의 보육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병사들을 위한 간식을 직접 만드는 등 따뜻한 마음씨를 베풀어 주변의 존경을 샀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은 태성에게 큰 위로와 안식이 되었고,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다. 드디어 5주간의 고된 훈련을 마무리하는 신병 수료식 날이 밝았고, 연병장은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과 친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위에는 강태성 사단장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늠름하게 성장한 훈련병들이 각 잡힌 자세로 도열해 있었다. 태성은 훈시를 통해 훈련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조국 수호에 신성한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서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단상 위에 남편과 대열 속의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고 가슴 벅찬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다. 수료식의 하이라이트인 계급장 수여식 순서가 되자 태성은 단상 아래로 내려가 훈련병들의 가슴에 직접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기 시작했다. 그가 민재의 앞에 섰을 때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부자에게 집중되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왼쪽 가슴에 태극기와 계급장을 달아주며 붉어진 눈시울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귓속말로 고생했다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지만 그 말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사랑과 미안함이 함축되어 있었다.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복명복창하며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고 태성 또한 아들에게 답례를 했다. 두 사람의 경례는 단순히 상관과 부하 사이의 예절을 넘어 서로를 남자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인정하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았다. 이를 지켜보던 서윤과 다른 부모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몇몇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1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돌아와 아들의 가슴에 계급장을 달아주는 이 기적 같은 장면은 훈련소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되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가족 면회 시간이 되자 연병장은 순식간에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만남의 장으로 변했다. 태성과 서윤 그리고 민재는 인파를 피해 관사 근처의 조용한 산책로를 거닐며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민재는 훈련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태성은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동안 묵혀두었던 아버지의 미소를 마음껏 지어 보였다. 그들은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며 마음의 벽을 허물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태성은 조심스럽게 지난 15년 동안 자신이 수행했던 비밀 임무와 가족을 떠나야만 했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국제 테러 조직에 잠입하여 이중간첩 생활을 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료를 잃고 자신 또한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었다고 고백했다. 민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믿기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몸에 남겨진 수많은 흉터들이 그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재는 아버지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혼자 짐을 짊어지지 말고 가족과 함께 나누자고 의젓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도 훌륭한 군인이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가와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태성은 훌쩍 커버린 아들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는 자신이 아들에게 의지해도 될 만큼 아들이 성장했음을 인정했다. 서유는 두 남자의 굳은 맹세를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태성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의 씨앗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도망친 범죄 조직의 잔당들이 언제 다시 보복을 해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이미 경호팀을 강화하고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키고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태성은 저 멀리 보이는 훈련소의 경계병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되새겼다. 해질 무렵 민재는 부대로 복귀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가족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했다. 서유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과 간식을 아들의 손에 들려주며 건강을 당부했고
민재는 씩씩한 모습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화답했다. 태성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고, 민재는 아버지에게 멋진 경례를 남기고 동기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두 부부의 그림자가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태성과 서유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을 그리기 시작했다. 비록 지난 15년의 세월은 고통과 그리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재회가 더욱 소중하고 빛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내기로 약속했다. 훈련소 너머로 불어오는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그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세상은 다시 평온한 고요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성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낡은 가족 사진 옆에 오늘 찍은 새로운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자신과 민재,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다. 태성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고 다시 서류더미 속으로 시선을 돌려 업무를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눈빛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잠들지 않는 파수꾼처럼 영원히 깨어 있을 것이다.